고려인은 국적도 없고 조국도 없습니다. 마음껏 쓰고 버리십시오. 러시아군 고문 페도로프의 이 한마디에 중앙아시아 지하 용병시장이 들썩였습니다. 2023년 카자흐스탄에서만 무려 200여 명의 고려인 청년들이 한 명당 3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CIA는 개인 명분 없음이라 했고, 유럽 정보기관들은 그들은 러시아어를 쓰니 러시아 문제라며 발을 뺐습니다. 87년간 단 한 번도 이 청년들을 찾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 하하하! 그 나라는 케이팝 하는 데만 관심 있지. 피 섞인 동포 따윈 안중에도 없어. 브로커 볼로디는 비웃으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뒤 서울 외교부 지하 상황실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건 대통령이 새벽 3시에 긴급 보고를 받았고 국정원 특수팀이 브로커의 스위스 비밀 계좌까지 역추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 단 한 줄 없이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 작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을까요? 한국은 우리를 버렸다고. 이를 갈던 그 청년은 왜 전 세계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도 연구실 창문 너머로 알마티의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카자흐스탄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어요. 국제분쟁연구소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은 이 작은 사무실에서 저 안톤 박은 28번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한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였고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옆자리 동료 알렉세이가 제 혼잣말에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 저것 봐. 재외동포의 날이래. 전 세계 700만 동포와 함께한다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화면 속 정치인은 환한 미소로 교민 대표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악수 한 번에 카메라 플래시가 수십 번은 터졌을 겁니다. 우리도 동포 아니야? 알렉세이의 물음에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우린 다르지. 미국 교포, 일본 교포는 동포고 우리 고려인은 그냥 역사책에나 나오는 사람들이야. 제 목소리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비꼼이 아니었어요. 8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뼛속까지 스민 서러움이었죠.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 중 한 분이셨어요. 화물 열차에 실려 한 달을 달렸다고 합니다. 도착한 곳은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였죠.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어릴 적 할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꼭 하시던 말씀이에요. 시체를 묻을 땅도 없어서 그냥 눈 위에 눕혀뒀단다. 봄이 오면 녹을 테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죽어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해방 후에도 한국 전쟁 후에도 올림픽을 하고 월드컵을 하는 동안에도 한국은 단 한 번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안톤, 너 오늘 이상하다. 알렉세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이랬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만 나오면 괜히 속이 뒤틀렸거든요. 며칠 전 어머니와 통화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말이야, 박 여사는 50살이 되도록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눈물을 훔치시죠. 안토나, 저 배우 말투가 우리 할머니랑 비슷하지 않니?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는 싫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버린 나라의 드라마를 보면서 울어야 하는 건지. 왜 우리가 우리를 외면한 나라의 언어를 그리워해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필요할 때만 동포라고 부르는 거지. 저는 모니터를 꺼버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릴 마지막으로 기억한 게 언제였는데. 그날 저녁, 저는 연구소 자료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간 군사 조직 동향 분석이었어요. 복잡한 일이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 지역엔 온갖 어두운 거래들이 횡행하고 있었거든요. 자료를 넘기다가 저는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어떤 문서에서 눈에 익은 이름들이 보였어요. 고려인 이름들이었습니다. 김세르게이, 22살. 박빅토르, 24살. 이안드레이, 21살. 저와 비슷한 또래의 고려인 청년들 명단이었어요. 문서 상단엔 낯선 러시아어 약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건 민간 군사 조직의 코드명이었죠. 뭐야 이게?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명단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명당 3만 달러. 그리고 그 옆엔 목적지가 적혀 있었죠.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려인 청년들이 용병으로 팔려가고 있다. 그것도 한 명당 3만 달러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인신매매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괴롭힌 건 다른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이걸 알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마 후자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87년 동안 외면해온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관심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창밖으론 알마티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추워서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거든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기대하지 말아야 해. 한국은 우리를 버렸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문서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그 나라가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저는 그 문서를 발견한 뒤로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척 연구소 일을 했지만 밤이면 자료실에 숨어 관련 기록들을 뒤졌어요. 파고들수록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드러났죠. 고려인 청년들의 실종 신고가 최근 6개월 사이에 급증했더군요. 알마티에서만 32건, 타슈켄트에서 28건, 비슈케크에서 19건. 대부분 20살에서 30살 사이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취업 제의를 받고 떠났대요. 실종자 가족의 진술서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어요. 러시아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월급을 많이 준다고 했대요. 저는 진술서를 읽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였어요. 청년들은 취업이 아니라 전쟁터로 끌려간 겁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건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다크웹에서 흘러나온 거래 기록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거기엔 브로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세르게이 볼로딘. 저는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47살의 러시아인, 표면적으로는 무역회사 대표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군사 조직과 연계된 인력 브로커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거래 기록엔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고려인 우선, 언어 능력 양호, 신체 건강, 무연고자 선호.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연고자 선호. 그 네 글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 찾는 이가 없는 사람.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사람. 우리 고려인들이 딱 그랬죠. 한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카자흐스탄에서도 온전히 자기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존재들. 어느 나라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린 언제나 소모품이었지. 다음 날, 저는 선배 연구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선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국 정부. 왜 한국이 나서? 고려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엄연히 한민족 아닙니까? 선배는 피식 웃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안톤, 순진하긴. 고려인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야. 한국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지.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국적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설 이유가 없다. 명쾌한 논리였죠. 하지만 그 명쾌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또 야근이니? 밥은 먹고 하는 거지.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안토나, 옆집 미샤 알지? 그의 어머니가 오늘 울면서 왔더라. 왜요? 미샤가 러시아에서 연락이 끊겼대. 석 달째.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샤. 저보다 3살 어린 그 청년을 알고 있었거든요. 운동을 좋아하고 웃음이 많던 애였어요. 취업했다고 떠났는데 요즘은 전화도 안 받는다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바쁜가 보죠, 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샤는 아마 전쟁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러시아 브로커에게?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아니면 87년간 우리를 외면한 한국에게?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누군가는 이 범죄를 멈춰야 했죠. 하지만 그 누군가가 한국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구소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낯선 러시아 번호였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안톤 박씨 맞습니까?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러시아어 발음이 유창했지만 어딘가 억양이 이상했어요. 너무 정확했달까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제 이름은 세르게이 볼로딘입니다. 박 씨의 연구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볼로딘. 바로 그 브로커였어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 연구요? 무슨 연구 말씀이신지. 중앙아시아 분쟁 동향 분석 말입니다. 박 씨 논문 몇 편을 읽어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이더군요. 특히 민간 군사 조직에 대한 분석이 날카롭더라고. 그의 목소리엔 능글맞은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남자는 제가 뭔가를 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빠서요. 잠깐만요, 박 씨.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볼로딘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은밀해졌죠. 마치 귀에 속삭이듯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 같은 인재에게 딱 맞는 자리가 있어요. 보수도 훌륭하고 미래도 보장됩니다. 월 5,000달러 정도면 어떻습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수법이었어요. 좋은 일자리, 훌륭한 보수, 보장된 미래. 달콤한 말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거죠. 미샤도 이런 말을 듣고 떠났을 겁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야, 안톤. 괜찮아? 얼굴이 하얗다. 알렉세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뒤숭숭했어요. 볼로딘이 직접 연락해왔다는 건 제가 그들의 레이더에 잡혔다는 뜻이었습니다. 위험했죠. 자칫하면 저도 실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알렉세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안톤, 너 요즘 이상한 거 조사하고 있지? 뭘 말하는 거야? 숨기지 마. 다 보여. 밤마다 자료실에서 뭘 뒤지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고려인 실종건 파고 있는 거잖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세이가 한숨을 쉬더니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위험한 짓 하지 마. 그 사람들 장난 아니야. 기자들도 건드리다가 사라진 애들이 있다고. 알아. 그럼 왜 굳이 내가 나서려고 해? 한국 대사관에 알리든가. 뭐라도 해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한국 대사관? 거긴 우리 일에 관심 없어. 그래도 한번 연락해보는 게 어때? 나 같은 핏줄 아니야. 알렉세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핏줄이라고다가 아니야. 87년 동안 관심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릴 도와주겠어? 제 목소리엔 오랜 세월 쌓인 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소를 나서다가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 구석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죠. 저는 못 본 척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커튼을 젖혀 창밖을 내다보니 아까 그 검은 차가 건물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운전석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미행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끌어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쫓기며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는 없는 걸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 대사관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번호가 떴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연락해볼까? 알렉세이 말대로 한번 시도해볼까? 하지만 저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기대하면 안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아프니까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안토나, 고려인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는 누군가 제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는 걸요. 한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원망하고 체념하는 사이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무렵 서울 외교부 청사 지하에서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죠. 한참 뒤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제가 쓴 보고서 하나가 예상치 못한 곳까지 흘러들어갔더군요. 이수현. 42살의 외교부 위기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중앙아시아 지역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실무자였어요. 매일 수백 건의 문서와 정보가 그녀의 책상을 거쳐갔죠. 대부분은 별다른 의미 없이 파일철에 묻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한 편의 보고서 앞에서 손을 멈췄어요.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년 대상 민간 군사조직 모집 정황 분석. 작성자 이름은 안톤 박. 카자흐스탄 국제분쟁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수연은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어요.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죠. 고려인 청년들이 용병으로 팔려가고 있다는 내용, 브로커 조직의 실체, 피해 규모 추정치까지.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인데.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장 상부에 보고해야 할 사안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 보고서는 공식 경로로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카자흐스탄 현지 협력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자료였습니다. 수연은 밤새 고민했어요. 공식 보고를 하려면 출처를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보를 흘린 현지 협력자가 위험해질 수 있었죠. 게다가 보고서 작성자인 안톤 박이라는 청년도 브로커 조직의 감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조심스럽게 몇 군데에 연락을 돌렸어요. 국가정보원의 오래된 동기,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지인. 공식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 형식이었죠. 혹시 최근에 고려인 관련해서 이상한 움직임 감지된 거 없어?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너도 그거 알아? 우리 쪽에서도 뭔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올라왔거든. 국정원 동기의 말에 수연은 긴장했어요. 이미 다른 곳에서도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 브로커 조직 하나가 고려인 청년들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아. 러시아 민간 군사 조직이랑 연계된 것 같고. 근데 아직 윗선에 보고는 안 했어. 왜? 증거가 약해서. 함부로 건드렸다가 외교 문제 되면 골치 아프잖아.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관료 사회의 고질병이었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 사이에 청년들은 계속 전쟁터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공식 보고 대신 비공식 채널로 먼저 움직이기로 한 거예요. 위험한 선택이었죠. 자칫하면 월권 행위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현장 정보부터 더 모아야 해. 수연은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김도윤 참사관. 55살의 노련한 외교관이었어요.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고려인 사회와 오래 교류해온 사람이었죠. 참사관님,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이 분석관? 안톤 박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카자흐스탄 국제분쟁연구소 연구원인데 혹시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김도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공식 접촉이라. 쉽지 않은 부탁이네요. 알아요. 하지만 이 청년이 가진 정보가 중요해요. 고려인 청년들 용병으로 끌려가는 건 지금 확인 안 하면 늦을 수도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김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밝아서였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이 조용한 움직임이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중앙아시아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파도의 중심에 저 안톤 박이 서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알마티의 11월은 원래 춥지만 그날따라 바람이 뼈를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연구소에서 퇴근하며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며칠째 검은 승용차의 미행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젠 거의 익숙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무섭다는 감정조차 무뎌지더군요. 사람이 공포에도 적응한다는 게 이런 걸까 싶었어요. 연구소 정문을 나서는데 낯선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이었어요. 단정한 회색 코트에 검은 머플러. 인상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안톤 박 씨 맞으시죠?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한국어를 이렇게 또렷하게 듣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누구시죠?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볼로딘이 보낸 사람인가 싶었어요.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참사관이에요. 한국대사관. 그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어요. 대사관에서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대사관이 갑자기 왜 저를 찾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87년 동안 외면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용건이 있다고. 하지만 김도윤 참사관은 제 대답을 기다리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했어요. 적어도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결국 그를 따라갔습니다. 카페는 연구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오래된 소련식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구석자리는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일부러 이런 곳을 골랐구나 싶었죠. 김도윤 참사관은 커피 2잔을 시키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가 입을 열었어요. 박 씨가 쓴 보고서를 봤습니다. 고려인 청년들이 용병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내용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보고서가 한국까지 흘러갔다는 건 예상 못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경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김도윤 참사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 6개월간 최소 150명 이상의 고려인 청년들이 실종됐습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돼요. 150명.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어요. 한국 정부가 이제 와서 왜 관심을 가지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끓어올랐거든요. 87년 동안 우리를 버려두고 이제 와서 무슨 용건이시죠? 김도윤 참사관은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죠. 필요할 때만 동포라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뭔가 이용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김도윤 참사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 씨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의외의 대답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이 고려인들을 오랫동안 외면한 건 사실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김도윤 참사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이번엔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러 왔어요. 박 씨,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러 왔다.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진심일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87년의 원망과 눈앞의 진심 어린 눈빛 사이에서 저는 갈팡질팡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김도윤 참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도윤 참사관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데 믿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김도윤 참사관을 만난 뒤로 저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러 왔다.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죠.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에는 한국 국가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안톤 박 씨입니까?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또렷하고 차분한 어조였죠.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서울에서 연락드리는 윤태석이라고 합니다. 김도윤 참사관님께 연락처를 받았어요. 서울이라는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이야기가 올라간 걸까요? 무슨 일이시죠? 박 씨가 파악하고 계신 브로커 조직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깐 통화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구소 앞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다행히 주변에 사람은 없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볼로딘이라는 이름 알고 계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로딘까지 알고 있다니.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 연락한 적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윤태석이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그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까지 역추적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금 추적이라니. 이건 단순한 외교적 관심 수준이 아니었어요. 대체 어느 기관에서 일하시는 건지.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드릴게요. 윤태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을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박 씨, 당신이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배후에 러시아 군부 인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부라니. 제가 건드린 게 이 정도 규모였다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움직이고 있구나.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87년 동안 외면하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나서다니. 무슨 속셈이 있는 걸까요? 며칠 뒤 김도윤 참사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씨,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안이 최고 위층까지 보고됐어요. 최고 위층.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을 받으셨습니다.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 대통령이 브리핑을 받았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고려인들도 우리 동포이기 때문입니다. 김도윤 참사관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이 사안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결정이 내려왔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동포들을 지키겠다고.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저는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김도윤 참사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조심하세요. 볼로딘 조직이 박 씨를 감시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마티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무거운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주머니에서 김도윤 참사관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태극 문양이 새겨진 그 작은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원망하고 불신했던 나라가 지금 저를 지키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믿어도 되는 걸까요? 또 배신당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든든한 거였구나. 저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대한 외교전의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약 3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제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됐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서울과 알마티, 그리고 아스타나를 잇는 비밀 외교 채널이 쉴 새 없이 가동됐다고 합니다. 윤태석이라는 분석요원은 볼로딘 조직의 자금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했어요.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시작해 두바이를 거쳐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복잡한 경로를 밝혀냈죠. 그 과정에서 러시아군 고문 드미트리 페도로프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볼로딘의 배후에 있던 인물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 증거들을 카자흐스탄 정부에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물론 언론에는 한 줄도 나가지 않았죠. 모든 것이 물밑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참사관의 당부대로 조심하면서요.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도윤 참사관의 이름이 떴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박 씨,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이 사라져 있었죠. 무슨 일이시죠? 카자흐스탄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볼로딘 조직 간부 3명이 오늘 새벽에 체포됐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김도윤 참사관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고려인 청년들 출국이 승인됐습니다. 내일 전세기가 뜹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같이 가시죠. 준비하세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알마티 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 한쪽에 마련된 특별 대기실에는 32명의 고려인 청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용병 계약에 서명했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들이었죠. 대부분 20살에서 30살 사이였습니다. 제 또래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 그리고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청년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안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미샤였어요. 옆집에 살던 석 달째 연락이 끊겼던 그 미샤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미샤, 너 살아있었구나. 저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샤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죠. 안톤, 고마워. 내가 뭔가 한 거지? 미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도와준 거야. 한국에서? 미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오후 4시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활주로에 내려앉은 하얀 비행기 동체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태극기. 평생 그 깃발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면 채널을 돌렸고 대사관 앞을 지나칠 때도 고개를 돌렸죠. 저에게 태극기는 버림받은 기억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활주로 위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조국의 깃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씨. 김도윤 참사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탑승 준비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김도윤 참사관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87년이나 늦었죠.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87년. 증조 할아버지가 화물열차에 실려 이 땅에 버려진 지 87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조국이 지금 제 앞에 와 있었어요. 늦었지만 왔습니다. 가장 늦게 도착했지만 결국 도착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알마티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떠나는 거구나. 평생을 살았던 이 땅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국으로.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대. 그리고 희망. 저는 트랩을 올랐습니다. 기내에는 이미 다른 청년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마다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알마티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풍경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안녕, 알마티. 안녕, 내 고향. 그리고 이제 진짜 조국을 만나러 갑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죠. 한국의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알마티의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달랐어요.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대기하고 있던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외교부 직원들, 의료진, 통역사들. 32명의 고려인 청년들은 하나둘씩 안내를 받아 버스에 올랐죠. 저는 버스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공항 건물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에 힘차게 나부끼는 그 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착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건강검진을 받고 한국어 교육도 받았어요.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한국어를 배워서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죠. 하지만 다른 청년들은 달랐어요. 러시아어만 쓰다가 갑자기 한국에 오니 모든 게 낯설었을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한국에 오셨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난 순간 저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도 울고 계셨죠. 안토나, 우리가 진짜 한국에 온 거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진짜예요. 어머니는 공항 로비를 둘러보시며 연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걸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씀에 저도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화물 열차에서 죽어간 사람들, 황무지에서 굶주리며 버텨낸 사람들. 그분들은 평생 조국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저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여기 서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던 날, 특별한 일정이 잡혔습니다. DMZ 견학 프로그램이었어요. 정착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려인 청년들에게 한국의 분단 현실을 보여주려는 취지였죠.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2시간쯤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산이 나타났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철조망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아득히 먼 그 땅. 같은 민족이 살고 있지만 갈 수 없는 곳. 안내를 맡은 젊은 군인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북단 전방입니다. 저 철조망 너머가 북한 땅이에요. 그 군인의 이름은 정민호였어요. 23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청년이었죠. 저희는 매일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 없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이 참 맑았습니다.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냥 의무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가 철조망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기 서 있으면 느껴져요. 내 뒤에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87년 동안 저는 한국을 원망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기대하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한국은 가장 늦게라도 결국 찾아왔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때에. 이제는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할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켜주는 나라가 생겼다면 지킬 책임도 생긴 거잖아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도윤 참사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사관님, 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맑았어요. 알마티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야.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실제로 있었을지도 모를 조국과 동포 사이에 가장 조용하고 치열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늦더라도 결국 동포를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